예, 시청자 여러분, 디톡스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디톡스 앵커를 맡게 된 박성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선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도 여야의 모습은 빠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에 1박 2일로 갔고요. 처음으로 지방 1박 2일 일정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숙제가 큽니다. 점점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가 국민의힘에겐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에게는 야권 분열이 숙제입니다. 오늘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의 여의도 정치보건 프로젝트 디톡스, 오늘 이현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셔서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조금 자유를 많이 누리시고 더 아주 역동적으로 더 활동하실 걸 기대합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그럼 역동적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뭐 그러시죠. 아니 두 분 토론한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예. 꽤 역동적이시더라고요. 상당히. 예. 저희는 신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많이 하죠. 신뢰를 많이 하다. 신뢰를.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죠. 알겠습니다. 예. 예의를 지키면서도 또 신뢰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네. 유익한 내용과 재미를 또 줄 수 있는 토론 기대했습니다. 네. 두 분을 또 제가 다른 곳에서 자주 뵙다가 네. 여기서 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동분서주. 그런데 김건희에는 묵묵부답.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좀 안 해요. 예, 일단 오늘 일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갑니다. 1박 2일 일정. 좀 네. 길게 가잖아요. 네. 먼저 이현주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셨으니까. 네.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 네. 예. 부산에 공천을. 아니 당협위원장은 하셨잖아요. 네, 그죠. 당연하죠. 당협위원장 거기서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직 사표를 안 냈어요. 그 현직이라니까. 그래서 부산 민심도 좀 제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부산에 좀 길게 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니까 뭐 지역구마다 50명씩 차출. 뭐 그런 오다 비슷한 뭐 오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얘기가 내려왔어요. 흔히 오다라고 하면 공문으로 갔는데 오다가 아닌지 모르면 그거는 텔레그램으로 아니지.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공문은 아니고 이제 다 오프라인으로 네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아름아름 오는 얘기. 예. 근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에서 보면 사실 수도권은 심판 민심이 상당히 세잖아요. 누구나 다 그건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어디가 어떤 스윙 버터냐라고 했을 때 뭐 다는 아니겠지만 PK 일부,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예. 요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PK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PK에서 부산하고 창원하고 출판 기념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서울에 삽니다. 근데 제가 PK에서 하면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냐. 이 PK의 정신은 민주보수다. 민주보수. 그래서 보수지만 권위주의에 저항해온 역사를 갖고 있고 3당 합당을 했지만 그것을 민주화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화를 전제로 합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위주의가 새롭게 신권위주의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과거를 회귀한단 말이죠. 그럼 이 민주보수가 그냥 있어도 되냐. PK가 TK의 어떤 지배를 받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K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검찰 공화국이 이제 만연해 가는 이 시점에 PK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약간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폭발은 안 했고 살 밑에서 이제 약간 보글보글 요런 정도. 근데 예. 아직은 이것이 지지율로 확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엑스포 이후에 보글보글하는 게 조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K에서 지금은 3명이에요. 야당이. 그런데 많으면 한 7, 8석까지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석이었는데 민주당이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어쨌든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경남도 창원, 양산, 김해 이런 일정의 어떤 도시들, 그죠? 예. 공업화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쨌든 40, 50대들의 민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허성무 시장이 이제 그 창원에 또 시장도 지내고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하던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구름같이 몰렸습니까? 구름까지는 아니고요. 뭉게 구름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의원님이 정권에 사실은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제가 아주 비판적이잖아요. 보수지만 민주보수잖아요. 네. 민주보수. 그래서 보니까 다 민주보수더라고. 저한테 온 사람들은. 근데 상당히 당당하게 오더라. 예. 예.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강원도나 경상도 가서 주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시더라고. 우리 눈엔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가끔 마음이 흔들리는 보수에 항상 이현주 의원님이 가 계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상적으로 봐서 내가 열심히 듣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부산 방문은 1박 2일로 하룻밤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내는 게 전부 개발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 이전이 아주 제일 지역에 핫한 그 의제 아닙니까? 여기 서울에서 노조가 그렇게 안 된다고 벌써 몇 년째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기어이 그냥 부산으로 옮기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가지고 북항 일대에다가 외국 기업 다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다 이렇게 둘러리 세우고 떡볶이 먹은 게 그것 때문이고. 이제 떡볶이 먹방할 때. 그렇죠. 예. 만두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젓가락으로 그냥 지가 자기. 그러니까 그런가요? 여기 유튜브라서. 그런데. 그랬는데 이 대체로 보면은 부산 엑스포에서 이제 죽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온통 지역 언론은 동원해가지고 북한 개발,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외국 기업 유치 해가지고 그냥 거의 소나기식으로 퍼붓는 지역 전략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야 일단은 정서적으로 활기가 돌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개발에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잔뜩이나 민감하니까 지금까지 한 1년간은 그냥 어쨌든지 간에 실행은 안 됐지만 퍼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가가지고 또 그걸 이제 재차 3차 의제로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민주당 반대로 안 된 거다. 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피습 당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지역 의료 무시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우리가 다 책임집니다. 예.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각을 세우고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일정 정도 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단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그것도 고작 29표라는 처참한 실적으로 실패하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재벌 회장들 모셔다가 떡볶이 먹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부산 시민들이 떡볶이 원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이반됐었다고 들었거든요. 떡볶이 최근에 먹방은 효과가 썩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역효과가 좀 역효과죠. 났어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달라니까 떡볶이 주러 왔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민심이 많이 이반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그게 많이 다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반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선방했다고 봅니다. 선방했다. 선방했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보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의 어제 오늘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심지어 동아일보는
그 부산에서 헬기 타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100만 표 잃어버렸다. 아예 노골적으로 써버립니다. 예. 난 이런 기사 처음 봤어요. 진짜. 100만 표 잃었다. 100만 표 잃어버렸다.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기 부산 엑스포 실패로 100만 표 잃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플레이가. 작동이 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라는데 이제 야당하고 차별화해서 어떤 본격적으로 유리한 프레임은 다 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습 이후에 한동훈의 1박 2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기에 직급별로 다 만나더라고. 청년 그 당직자들 뭐 조직 만나고 또 뭐 저기 여성도 만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다차원적인 공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마에는 개발이라는 두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포로부터 이어진 지역의 그 높아진 기대 심리 이건 쉽게 꺼지지가 않거든요. 한번 자극이 되면 예. 그때 천지개벽한다. 50만 일자리가 창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만 군데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을 자극해서 기대 심리를 한껏 펴놨기 때문에 이 그릇은 뭘로든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일단 뭐 두 분 약간 보시는 게 다른데 부산의 민주보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체제 갸우뚱인데 그러니까 개발 공약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걸로 거죠? 쏟아붓고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막아내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걸 막는 거죠. 나빠지는 걸 막고 있다. 그런 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거의 보글보글하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7, 8석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예. 반 정도 할 수도 있다. 많은 부산이 18개인데 그중에 네, 지난해가 네. 3석이었는데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일단 정서 자체가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센 곳이라서 대구랑 달리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어떻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내려보내서 이걸로 약간 연막 작전을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윤 대통령보다는 젊으니까 어쨌든 이게 그 거부감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 거부감이 투영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짝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개발에 대한 심리. 근데 개발에 대한 거는 지방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다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예.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태위태하던 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좀 막고 있는 거죠. 구멍이 나는 걸 막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또 이 동정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지금 뭐 부산대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른 어떤 그 악성 일종의 뭐라고 해요 구설수 이런 이제 나쁜 얘기들이 이제 그것을 계속 키우면서 그걸로 덮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도 이제 부산의 의사단체들이 부산의 의료 실력을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 건 뭐 전문가 단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까지 나서서 자꾸 얘기하고 특히 언론에서 이제 헬기 이송 논란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뭐 위치하다. 시장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목에 자상. 네, 목에 이렇게 칼에 찔렸다면 그럼 조금만 더 했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아찔하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큰 사건이 그것도 야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심판 분위기가 큰데 예. 근데 이것은 막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다루면 이게 나라가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돼서 완전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보수가 이런 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약간 공작성으로도 비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보수 세력들은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거는 좀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너무 잘한다 싶을 정도로 아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딴 데로 이슈를 갖다가 전환을 시키는데 사실은요. 이거 보세요. 그 그러니까 의사들 문제, 뭐 지역 차별하냐, 뭐 헬기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솔직히 그러면, 당신은 만약에 뭐 다쳤을 때, 그 선택권 아닙니까? 선택권? 그걸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예.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앞에 걸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뭐 좀 나쁘게 말한다면 공작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는. 공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론몰이. 여론몰이를 짜는 이렇게 거죠.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저도 일부 언론들 보니까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 상대의 악마와 정치의 혐오, 양극단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모든 언론,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언론에 보면 이제 한 3면에는 상대의 악마가 너무 심하다. 네. 이러고 이제 5면은 또 크게 헬기송 논란이 크다. 네. 역시 그것도 약간 악마화를 하는 계속 프레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정치권이 이 어떤 그 피습 사태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의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미국에서 2021년 2월에 그 하원 의사당에 폭도들이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트럼프 책임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하원 의원 쳐들어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행동할 때다. 요 한마디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 지식사회, 지성은 이건 트럼프 책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피습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비정상적인 일탈이냐, 그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냐, 제가 보기엔 사회 각계각층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정치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마화 시킨다, 이것이 극단화된다, 그리고 허구한 날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있는 건데 이건 정치가 없어지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어디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발원지, 이 폭력의 배후는 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대통령실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단식하라 그랬냐? 예. 이거 아닙니까? 만나달라 그랬는데 안 만나주고 이런 지하에 자꾸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아버렸던 예전에는 거예요. 누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면 아마 그러겠죠. 지도부나 뭐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가서 아이고 그만두시죠. 요게 일단 상도이었는데. 아니 그렇죠. 뭐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게 정의당입니다. 여기는 최장기 정치단식 신기록 1, 2, 3위가 다 있는데요. 여기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얻어냈어요 또. 작은 당이 단식을 해도 큰 당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한 게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이 그 연동형 비례 그거 협의하기로 한다는 나경원 대표 사인까지 들어간 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해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을 그렇죠. 관철시켜내던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배신하더라도 큰 당이 꼼짝 못하고 들어줍니다. 일단 우리가 밥은 먹이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밥은 먹여야지. 예. 그런데 대통령실 저번에 반응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식하라 그랬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칼을 들고 목을 찌르는 것보다 더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메시지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직후부터 바로 프레임 전환 시도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악마가 되고 공포스러운 존재라 그러면은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지방의로 한다 그래놓고 헬기 타고 갔잖아.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홍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 더 잘 지켜야지. 완전히 구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사람, 다른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롱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프로세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게 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은 되지 마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조롱의 방식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풍자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더군다나 목에 칼 맞은 사람한테 조롱하는 건 우리가 또 인지상정이 그렇죠. 아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언론의 그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럼 여론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국민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며 가며 뭐 택시 기사라든가 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사람들이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이게 너무한 것 같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저는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어쨌든 간에 죽을 뻔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왜 이러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 그다음 언론이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언론이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특히 메이저 언론이라는 조중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진영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무슨 황색 언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논조를 보면 굉장히 천박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 지방이 이제 소멸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모든 지방들이 개발 이슈에 목을 매고 예산에 목을 매고 정책 시책에 목을 매요. 그러면 이제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 저는 부산대 병원을 이렇게 보면서 정작 문재인 정권 때 그 조국 사태 때 그게 어디죠? 부산대학병원 아니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권력이 약한 거예요. 그 왜 약할까 권력에? 응? 이게 모든 지금 지방의 대학이든 뭐든 그걸 나무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예산, 지원, 그다음에 이번에 의대 지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약할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이 지방 소멸 문제와 엮여가지고 정치 권력에 굉장히 약한 주체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엿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계를 잃지 말자. 조금 안타깝지만 더 이상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행의 의도와 부산 민심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2주 됐습니다. 취임한 지 2주가 좀 됐는데 평가를 보면 여러 곳에 신년 인사회도 다니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신선하다, 좀 다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기대했는데 똑같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숙제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에 별맛 없다. 없죠. 오늘도 어떤 기자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않고 그냥 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정치의 어떤 본분이라 그러면 응답하는 존재거든요. 국민들이 수요가 있어요. 그럼 정치는 공급자입니다. 이 디맨드와 서플라이 관계가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불편해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는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앞으로도 저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버럭 화를 내다 민주당이 그런 질문 시키더냐. 아니 기자한테 대놓고 그래요. 민주당이 다 시켜서 하는 질문이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 정치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컨벤션 효과다 뭐다 하면서 일견 그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은 칼제비로서 하나의 어떤 그동안에 야당을 논파하던 그 어떤 돌파 공격 이런 면에서의 어떤 돌격대로서의 자질이 입증된 거지. 그걸 정치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한국 정치는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동안 훨씬 더 퇴행의 국면이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가지고 마치 조건부 수용을 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회피하면서 이제는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죠. 처음엔 이제 총선 뒤하면 뭐 이런 그리고 몇 개 조항만 이렇게 하면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법에는 예외주의란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 그건 권력층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혹시나 했죠. 저거 제2의 6.29 선언인가? 혹시나 했죠.
요때까지는. 그리고 그게 원래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실제 소신은 그래요. 근데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한 적은 없을걸요. 아, 그때 기자가 그럴 수 물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고 또 없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총선용 악법일 수 있으니 해서 시기 문제가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열어놨죠. 대안을 얘기를 했었구나. 네, 그죠? 같이 그렇게. 일종의 수정안을 낸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경로했다는 거고. 그렇죠. 바로 나온 그리고, 얘기가 이제 깜짝 경로. 놀랐겠네. 아니 이 정부는 뭐든지 경로를 왜 이래 많이 해? 그래가지고 모든 게 경로로 판이 정리되더라고. 그러니까 권위주의 대통령의 정권이죠. 심기 그러니까. 경호. 권위주의. 단어도 상투적이니까 뭐 대노 이렇게 좀 대노라고도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하고. 항상 자기의 그 그러니까 완전히 권위주의 정권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네. 말씀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12월 20 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까지 뭐 법 앞에 예외는 없어라고 했다가 네. 경로라는 기사를 본 다음 날 아 있구나 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보실 수 이제는 있는 말도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못 꺼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알리바이가 이거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악법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런 부분은 정치권의 이번에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졌거든요. 181석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보는 어떤 야권의 분열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이런 면까지 나왔고 곧 앞으로 저기 우후죽순처럼 나올 신당들이 다 김건희 특검 찬성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신당, 예. 이낙연 신당, 뭐 금태섭 전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특검이란 키워드 하나는 야권 전체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탄핵 연대 비견되는 대통합을 달성하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급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저기 구상이나 뭐 어떤 그 소신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건 총선으로 근접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거기에다 얼마나 지금 이게 저기 내부에서 그 관리가 어려우면 그래 공관위를 못 엽니까 그래 공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뽑았지만 연락을 네. 못 하고 있다.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때문이라 그러면은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뭐 강력하고 우람한 권력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 속으로 이거 지금 골막 터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옛날에 뭐 저기 말 험하게 하는 자기가 아는 비대위원들 젊은 사람들 듣보잡들 이래 막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네. 토론이 진행된 지 디톡스가 지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권만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토론이 공정해야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을 빌면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 얘기는 조금 뒤에 할 건데 일단 그걸 시청자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근데 이 얘기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한동훈 할게요. 위원장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재밌으니까 여기 일단 권력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야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70%. 예, 그렇게 그다음에 하죠. 예. 죽은 권력 또는 이제 어쨌든 대안 세력에 대한 비판 한 30%. 예.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게 예. 한 8대2 내지 7대3 정도. 기계적 하는 게. 중립보다는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5대 5는 더 초점을 두는 말이 게 안 맞죠.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한 15분 정도 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예. 아니 그래서 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딱 정치권의 대비를 이제 얼마 전에 했을 때 잠깐 반짝하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젊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모비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무슨 동포가 아니라 뭐죠?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그런 거, my fellow citizen, 뭐 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지? 이러면서 관심이 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띄워주기를 하는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띄워주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틀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가는 것까지 성공. 눈과 귀를 잡았는데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여론조사에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 조금 이 나타났죠. 말씀이시네요. 처음에 조금 나타났어요. 연말 연초 정도에. 근데 이제 그럼 뭐냐 이게 그냥 이제 여기서 그럼 이게 지속되냐? 제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 왜 그러냐? 왜 그러면 다시 돌아가냐? 특검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부정평가가 한 60%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검을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더 높아요. 특검 찬성. 특검은 좀 더 많지. 보수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날 공표된 것들이죠. 언론의 갤럽과 SBS 입소스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갤럽이 했고요. 대부분 이제 특검 거부권에 찬성한다는 약 35% 내외. 그리고 이제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가 한 65%에서 65에서 뭐 한 70도 35는 있고 조금 올라간 겁니다. 초기에 네.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에 약간씩 차이는 그렇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걸 좀 더 이걸 통제하고 견제하고 좀 더 이렇게 야당의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 이분이 지지를 받아서 흐름을 바꾸려면 이 심판의 여론의 어떤 그 본질을 한동훈 위원장이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심판을 왜 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심판해야겠다 또는 야당 견제 세력을 더 늘려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이 흐름의 어떤 주된 내용이 아까 그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거부하냐 하는 거 하고 왜 윤 대통령 이렇게 잘 못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야 될 길은 아주 뻔한 거예요. 특검 찬성하고 아니면 찬성하라고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여당이지만 같이 갈 건 같이 가지만 선을 그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쏠리는 관심이 지지율로 되면서 이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더 국민의힘을 우리가 한번 봐줄까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예. 잠깐 반짝했지만 뭐 이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 어떤 심판의 여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야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현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숙제는 사실은 보수 언론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왜 너무나 못할까요? 명백하죠. 아니 이현주 의원님 그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렇게 국민의 안 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분석이 그렇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만 하시고 바르진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 기대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야. 그동안 보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일성이 악법이다 하는데 뭘 바라겠어요. 근데 그 포기했다는 악법이다 말씀이시죠.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혹시나 정도 했어.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반대 시나리오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고 이철규 저기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그 관리위원회도 직접 장악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 따로 비대위원장 따로 공천관리위원회 따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저기 탄핵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 의원 입장이 뭐야?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내부에서 쳐버리는 거죠. 아 나중에 공천할 때요. 그렇죠. 인재할 때. 네, 지금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총 때마다 그 얘기 꼭 나온다는 거예요. 빨리 김건희 리스크 대책 세워야 된다. 예. 빨리 뭐라도 내놔라.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 중에. 어젠가요 중진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땠냐. 네.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요구사항이냐 물어보니까 아니야 촉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렇게. 있었다. 걱정하는데 촉구하면 고개를 쳐드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만 했다. 이게 걱정만. 공교롭게도 총선 앞두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입도 뻥긋 못하는 구조가 더 강화된 거예요. 입을 뻥긋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그 사람 아직 철이 없어요. 철이 과거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참여연대 출신이고 예. 거기 잘 아시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바른말 하다 갔기 때문에 재벌은 난 못 줘요. 저자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또 특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면전에서 거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 분위기를 아직 못 벗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런 어떤 혁신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게 친윤 간별사들이 이제 생겨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특검에 대한 어떤 그 의원들의 태도를 체크하고 이걸 1차 자료로 삼는. 옛날에 그 진박 간별사 같은 일이 생기는 사실은 거예요. 진윤 간별사. 이 김건희 특검이 아니더라도 원래 계획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런 비대위와 공관위와 인재 영입위가 만들어진 건데 아니 이제 저기 뭐냐 공천 앞두고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는 자기 방탄이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앞으로 특검이 또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 뭐 4월에 최수근 상병 특검, 그건 윤석열 대통령 특검입니다. 예. 부부 특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근데 그런데 그 찬성이 더 높던데. 그런데 그거는 저기 뭐냐 4월 중순쯤이니까 5월 말까지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하면 200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관리자, 법기술자 이런 측면으로 이 정치를 보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거에 뭐 6.29 선언처럼 전향적이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 대승적 결단한다. 이거는 조금 기대난망.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가 예. 보니까 보수 언론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사가 조금씩 나왔다가 예. 보니까 아니거든요. 악법이라고 딱 하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조금 시기를 늦춰서 뭐 수정안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 게 6.29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 김기현 같은 소위 그 바지 사장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 검찰 세력이 직할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구나.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그 특검을 처리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럼 이걸 깨달아 가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한 몸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대하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게 다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나온 뭐 리얼미터 조사란 이런 걸 보면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 인재는 처음에 우리가 무슨 조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요. 해서 예로 하면 바로 탈락돼서 더 없고 아니요 하면 그 다음에 혹시 뭐 음주 전과가 있습니까? 전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죠. 1번상이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등에서. 김건희 리스크. 예. 그래서 계속 그 분위기가 이제 커질지 아니면 엄청난 압박 속에 입을 닫을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원래 그런 어떤 반골 기질을 숨길 수가 없어서 뿔쑥 나온 거든가.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참 험난하겠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기질이 그 반골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반골이라보다 바른 말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뭐 원칙과 상식에 이런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양쪽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 그런 게 좀 있긴 해도 그래도 말 막 하거든요. 다 할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조용하고 의총도 조용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김경률에게서나 이제 그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저는 혹시 이럴 수도 있다. 김경률 회계사나 최근에 이제 영입한 사람들 전부 다 한동훈 추종자들이에요. 한동훈 검사.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쇼로서 사실은 특검이나 이런 본질적인 건 하나도 못 건드리고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형식적인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랄지.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다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웃기니까 뭐 김건희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뭐가
안에서 얘기가 막 나와서 마치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다시 연막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웃기는 게 아니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누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데 아 내가 저기 저 감사 앞으로 좀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응? 내 자신을 잘 감사할 때 스스로 이렇게 다 돌아볼 테니까 그 수사 좀 중단하세요. 라고 누가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특권이 어디냐고. 아니 그런데 특별감찰관 그것도 어디 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죠. 윤 대통령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이제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을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마치 사실 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저기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권력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부 내에서. 그러는데 절대 존엄. 저기 뭐냐 적당히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던 구조를 이젠 대놓고 하겠다는 게 제2부속실이 돼버리는데 이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김건희 여사 영향권이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초기에 그런 거를 잡아주고 관리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이미 때가 늦었고 이거는 절대 존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2부속실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좀 견제와 제어를 해라는 건데 원래 그거였죠. 근데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견제를 못 하는데 부속실이 견제하겠냐? 윤 대통령은 합니까? 그냥 보좌 역량을 더 늘린다 뭐 이런 거. 뭐 약속 잡고 이럴 때 뭐 식당 오늘 자리 있습니까? 이런 거 하고. 아니 지금도 의전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 김건희 라인이 많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단지 여기저기 분산돼 가지고 암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담당자 다 지정돼 있어요. 그거 앞으로 한 사무실로 끌어모으는 역할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뭐 천공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 대통령실 내에서 어디 민정비서관이건 행정관이건 그 써서는 안 되는 금기 단어들이 있다고 자기 검열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태까지 못 건드렸던 성역인데 제2부속실이 생겨나면 이제는 그 체제가 굳어져 가지고 이 나라 정치 체제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지. 제가 보기엔 대통령, 부통령이 공동 집권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부통령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3실 체제다.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인데 그리고 제2부속실, 사실 체제다. 뭐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3실 위에 제2부속실이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용산에 자주 가지만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용산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하는 말인데 그 용산에 갔더니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이 권력 구조가 처음부터 나는 임기 말까지 유지되는 불변의 그 위계 구조다. 용산에 가서 쭉 보시니까 그렇다란 말씀이시죠? 제가 용산을 자주 가죠. 그 국방부도 있고 해서. 전 삼각지까지밖에 안 가가지고. 그래요? 저는 안 해도 자주 가요. 자주 가시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권력의 위계가 이 위계 구조. 저는 뭐 속되게 용산의 사적촌이라고는 합니다. 이건 좀 심한 단어지만 그냥. 이 위계적인 걸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비공식 그림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게 김건희 리스크의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명품 백 받았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권력이 작동되느냐. 국민들은 이걸 알고 싶어요. 국정농단이 있냐 없냐 그거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부가 아니라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김종대 의원님 또 생각이십니다. 아주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구조적으로 파악을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구조적 접근이 사회과학은 이런 어떤 그 구성주의가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뭐 피라미드 모양도 그려지는 것 같고요. 모형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요. 모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7대3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7.5대 2.5 정도. 아니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탈당 러시 속에 이재명 대표의 퇴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예,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야권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미 탈당을 예고했고요. 오늘 원칙과 상식의 3명, 김종민, 조홍천, 이원우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원칙과 상식 3명 의원의 탈당 오늘 바로 나온 소식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앉아서 보고 계실 텐.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분들 탈당하지 않을까라고 다 예. 이제 뭐 다 그렇게 봤죠. 다 예상을 예상을 했죠. 했죠. 그런데 결국 하네 뭐 이런 거고. 뭐 저야 이제 약간은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보고 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낙연 대표도 이제 뭐 내일인가 뭐 한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탈당을? 예, 내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다 같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구심력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이낙연 신당 세력이 커질지, 그러니까 이 4명에서 끝날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더 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한 예. 70에서 80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권력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뭐 야당이 뭐 국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견제를 좀 못하면 영향을 미치는 예.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대선 때 가가지고 그때 누구를 뽑을래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 지금 있는 권력을 견제를 할래 말래 하고는 이게 지금 이 묻는 질문이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 떨어지는 질문이.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뽑는 과정에서 견제할래 말래. 응? 이게 이제 대다수의 아까 7, 80%의 어떤 그 예. 사고 그게 일단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야당은 보통 그래서 잘 분열이 원래 안 되거든요. 총선을 아니, 잘 앞두고는 돼요. 잘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은 말이죠. 여당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예. 그 권력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분열이 좀 되는데 그러다가도 야당으로 전락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일단 견제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뭉쳐서 싸우다가 또 여당 되면 또 분열하고 이런 게 많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야당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냐 이거 물론 여당도 지금 분열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을까 혹은 민주당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분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제1야당이니까 여기 찍자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나가면 그쪽으로 얼마나 옮겨갈 건가 했을 때 심판의 어떤 열망이 더 좀 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양쪽 세력이 센 쪽으로 그냥 몰릴 수밖에 없고 조금 이렇게 그 지지를 좀 덜 받는 쪽은 사실은 계속 지지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심력이 봅니다. 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막상 제가 그 최근에 그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이나 최성 고양시장 다 전 시장들이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한 분들이죠. 예. 아니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예 그냥 삿바도 못 잡아보게 아예 자격 박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자격 박탈 사유가 황당한 거예요. 누구를 자격 박탈? 예컨대 조정식 의원 지역구에 김윤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천 때도 조정원 의원이 뭐 코로나 극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책위 의장이라고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기 그분이 김윤식 시장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법원에 그걸 뭘 신청했나 봐요. 그걸 또 이유로 들어서 또 박탈을 하고 이번에 또 단수공천으로 가는 겁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고 네. 한 친명이기 때문에 다른 저기 분은 방금 기회도 안 주니까 이재명 대표 나갔다.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퇴원할 때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역구민들이 다 봐요. 그렇지. 누가 맞아. 봐도 이거는 제가 그것도 그거는 한 잘 번도 아니고 몰라서. 두 번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원칙과 상식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괜한 분열 책동이자 목리 아니냐 이래봤지만은 실제로 요즘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실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른바 좀 보입니다. 친명들의 비명 지역구 예. 쟁탈 작전.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있고. 밀려나가면서 따로 뭉치는 게 아니,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냥 공정하게 그냥 해서 자격 지면 할수 박탈이에요. 없는 자격 거지. 박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그 제가 보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김윤식 시장 저번 주에 출판 기념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축사를 하는데 계속 축사를 길게 해달라 그래요.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래서 길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낙연 총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단상위로 그 일정이 아주 오는데 막 꽃다발이 올라오고 이원욱 의원이 올라오고 거기 원칙과 상식 의원을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후레쉬가 터지더니 전부 이렇게 손드는데 나도 못 모르고 옆에서 이렇게 진짜? 단상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약간 이낙연 신당으로 그런데? 가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사진 찍혀버렸어. 어떻게? 그러는데 이게 가만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네. 그렇죠. 다 손들고 있는데 아니나 손 내려갈 수도 다를까. 없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당기위 제소될 뻔했어요 저. 예. 그런데 다행히 아무도 몰라 이 사실을. 근데 그냥 그만 넘어갔어.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그것도 얘기해서 힘들어. 이제 지났어. 들키는 거 이낙연 아니고. 신당에 대한 글쎄, 슬픈 그래가지고 현실이기도 한데. 제가 어느 날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영입 제안을 많이 받는구나. 예. 그랬는데 그날도 행사가 끝나자 집요하게 들어오더라고. 저기 웬만하면 김종대 우리하고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예,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좀 들어봤어요.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연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저랬구나. 대표 체제의 지도부도 잘못했다라고 잘못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싸우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대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하는 어떤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일부 터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다만 이렇게 분열해야 되는가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지만. 총선을 앞두고. 예. 그러나 지금 큰 대업을 이뤄야 되는 어떤 총선을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뭐 그냥 거기가 윤석열 탄핵 더 잘할까 이 정도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당에 대해서는 저럴 만도 했다. 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더 큰 빅텐트를 칠 거다. 이 가능성이 나오면은 이런 어떤 걸 안 따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표가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지역적인 이번에 어떤 그 사정들을 잘 봐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지역구 가면은 충청 향후회, 호남 향후회가 다 분열돼 있어요. 아. 이제 단일 대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뭐냐면 수도권에서도. 이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부지리가 될 제3의 어떤 그래서 다른 어부지리이기 국민의힘이라든가 예.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필요한 민심을 어느 정도 여하에 흡수해낼 수 있느냐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순환당했다는 에피소드가 먹히고 있다. 그다음에 빅텐트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그 대상에 이준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금태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여하에 기획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닌 민심. 요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쪽에서 집권 여당 대통령실이 못한다고 해서 네. 너무 안이하게 있으면 민주당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적이신 거네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혁신도 해야 되고 예. 통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윤의 민심, 뭐 반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뭐 증오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는 예. 것이고 실제로는 아까 검찰이라든가 어떤 권위주의라든가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그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밑바닥에. 근데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어떤 광범위한 여론이 사실 다양한 또 밑바닥의 어떤 노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종의 어떤 그 좀 연대하고 연합하는 어떤 큰형님 같은 옛날에 민추협 같은 그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을 사실은 보여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아까 제가 뭐 제가 누구를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최정 시장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자세히 모릅니다만 과거부터 계속 이분은 뭔가 경기도의사도 나오시고 뭔가 하여튼 좀 대선 주자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조금 거기는 이제 결이 다른데 다만 뭐 공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지를 못 받았다 당원들한테 그럼 할 수 없겠죠. 그죠? 지금 그런 게 네. 있는 게 윤영찬 의원 원래 원칙과 상식에 네. 4명 중 1명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오늘 같이 탈당을 안 했어요. 이제 현근택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진짜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너무 이거 기회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미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는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친한 정성 의원과 텔레그램 문자 한 게 예. 카메라에 잡혔죠. 어제 네. 내용 그렇습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지역에 한 여성 수행 비서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 이분이 지금 성남에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아예 공천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뛰고 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자 이제 정성원이 뭐 그러면 뭐 엄중 경고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근택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으면 윤영찬 의원이 내가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탈당 안 해?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까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데 사실은 이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제일 진한 사람은 아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사실은 저기 보면 다른 의원들은 약간 긴가민가한 경우가 좀 있었지만 이분은 거의 뭐 아주 유일한 최측근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야 이게 결국은 그러면 공천과 관련된 게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이래 가야 된다 이건데 사실 저는 그냥 이합집산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양당보다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이 양당이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는 제가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을 할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가 비주류를 할 때 제가 그 민주당 안에 주류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원내 수석할 때도 민주당이 이 다른 야당들하고 연합을 해서 좀 공동으로 개혁 전선을 펴자라고 했을 때도 이분이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게 조금 당황스럽죠. 저희가 사실 오늘 현근택 의원이 아니죠. 현근택 변호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따로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과 이런 걸 상의했다는 문제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를 좀 간과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연 총선에서 이기고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된 정당이냐.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도 기득권 추종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게 문재인 정권 너무 필요합니다. 혁신 안 하면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아도 그거 반사이익 절대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게 뭐냐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준 기득권적 행태 이게 핵심이었고 그때 핵심이 이낙연 의원이었.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얘기는 우리 저는 밤새워서 하기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따 아주 출판기념회에 가서 그거는 이제 이따 할 저녁 테니까. 7시쯤에 유학 포장마차에서 저희가 계속 또 하는 걸로 시간 다 돼서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 그리고 김종대 의원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